안녕하세요. 최영로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오 변호사님, 요새 사람들이 경매에 관심 참 많지요? 네, 경매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 질문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라는 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경매에서 낭패를 본 김철수 씨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요새 모든 경매는 아니지만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 경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경매에서 임차인 문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 그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 누구나 상식처럼 알고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는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이라고 네. 대항력 갖춘 날짜 그걸 비교해서 네네. 우선권 대항력 여부를 판단한다. 이거는 네. 거의 삼척 동자도 알 정도로 그냥 예. 온 국민의 상식이 되었다 할 수 예.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소 기준 권리만 찾으면 쉽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일반 상식처럼 알고 있는 그대로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김철수 씨도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기준으로 대항력 여부를 판단했다가 낭패를 본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 계획을 가지고 있던 김철수 씨는 경매 물건 많이 검색하죠. 네.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동네에 이사 가고 싶은 동네에 아파트가 하나 나온 걸 발견했습니다. 딱 발견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죠. 등기부도 보고 법원에 가서 현황조사서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자,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철수 씨가 자기가 관심을 가진 물건에 대해서 등기부를 떼보니까 2017년에 국민은행 저당권 제일 선순위 저당권입니다. 그 뒤에 가압류가 하나 있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한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 최근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난 걸로 확인했습니다. 네네. 일단 조금 정리하고 들어가면요. 네. 지금 근저당권 설정이 지금 제일 먼저잖아요. 네. 17년 5월 6일로 그 이유는 모두 말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죠. 예, 그게 국민들의 상식이지요. 네. 저당권 앞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요거는 팔리면 아무 하자가 없는 부담이 없는 부동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대개의 경우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사례는 좀 독특한 경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17년 5월 6일이 말소 기준 걸리고 그 이유는 다 말소되는 것으로 알고 김철수 씨는 지금 입찰을 하신 겁니다. 그죠? 네. 다음에 법원에 가서 현황조사서를 보니까 다행히도 임차인이 없네요.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입신고 내역을 봐도 집주인 말고는 아무도 전입신고가 된 세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또 부담이 없는 물건입니까? 네. 조금 쾌재를 부를 물건이지요. 그렇죠. 그럼 또 교과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대항력이라는 것은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입신고도 안 되어 있고 그 점유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그러니까 없다. 임차인이 전혀 없는 예. 깨끗한 부동산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낙찰 받은 다음에 명도의 그 부담도 전혀 없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아파트만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권리관계도 마음에 드는구나 하고 이제 시가보다 물론 시가보다 싸게 들어가겠지만 네네. 좀 높은 가격에 써서 내가 꼭 받아야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네. 이 경우에 물론 이 사람 김철수 씨는 임차권 등기가 약간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게 뭘까? 네네. 평소 잘 보지 못하던 등기라서.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말소 기준일보다 뒤에 거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부에 있는 거는 네. 말소 기준일 근저당권보다 뒤에 돼 있으면 당연히 말소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조금 또 지적해야 될 부분이 그 경매 사이트를 들어가면 말소 기준 권리 그 이유는 모두 말소된다고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거만 보면 사람들이 다 말소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김철수 씨는 시가가 한 2억 정도 되는 걸 1억 6천에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4천만 원 벌었네요. 받기만 하면 한 4천만 원 번다. 더군다나 집도 마음에 든다. 최고가가 돼가지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쾌지를 불렀겠지요. 이제 법원에서 돈 내라는 날짜에 돈을 납입을 했습니다. 대금을 납입하고 법원에 이제 등기 말소 촉탁을 해주지요. 소유권 이전하고 말소를 다 해주는데 등기 촉탁까지 다 했는데 그 결과를 딱 받아보니까 아니 임차권 등기가 근저당보다 뒤에 된 건데 말소를 안 된 겁니다. 법원에서 촉탁을 해준 겁니다.
분명히 근저당권 뒤에 이제 임차권 등기돼 있는데 말소라고 찍혀야 되잖아요. 네. 말소가 안 된 거죠. 이게 뭐 법원 직원이 착오를 일으켰나 하고 내일 법원에 가봐야 되겠다,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있던 차에 그날 저녁에 우체부가 왔는데 내용 증명이 딱 온 겁니다. 그 임차권 등기를 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자기 임대차 보증금 7천만 원을 못 받았는데 네네. 당신이 낙찰 받았으니까 그 돈 내한테 줘야 된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자, 이 결론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선뜻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들으니까 이건 임차권 등기에 말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보증금을 다시 부담해라 이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네. 이제 변호사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세한 상담을 받았는데 먼저 임차권 등기라는 거에 대해서 김철수 씨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임차권 등기라는 거는 그 홍길동 씨가 거기 잘 전입신고하고 대항력 갖추고 거주하다가 다른 데 이사를 갈 필요가 있는데 네네.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 돌려줍니다. 네네. 그래서 뭐 보증금 돌려줄 때까지 계속 살면 되는데 홍길동 씨는 딸을 키우고 있는데 딸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고 전입 주민등록도 그리로 옮겨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주민등록을 옮겨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져 버리죠. 네네.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럴 때 이용되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겁니다. 네. 다른 데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네.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죠. 이때 대항력 유지되는 거는 임차권 등기를 한 날 기준이 아니라 최초의 전입 신고를 한 그날 기준으로 네.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에서는 등기 네. 날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김철수 씨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바로 여기서 미스가 난 겁니다. 전입 신고를 이분이 말소를 하고 임차권 등기를 했잖아요. 전입세대 아니, 열람을 떼도 네. 전입돼 있는 전입 신고 날짜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경매 입찰자들은 진짜 이거를 확인도 하기 좀 어렵고 실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차권 등기라고 되어 있으면 그 등기한 날짜를 그거는 무시해도 된다 그랬지요. 그 네네. 내용을 보면 등기부를 보면 전입 신고 날짜, 네. 그다음에 인도받은 날짜, 확정일자 받았으면 확정받은 날짜까지 그 네네. 등기부에 상세하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걸 봐야 되는데 네네. 우리 김철수 씨는 그거는 안 보고 임차권 등기된 날짜 네네. 그것만 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전입세대 열람을 떼도 어차피 전입돼 있는 게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럼 등기부 등본을 보면 임차권 등기를 우리들이 많이 보는데 소위 그때는 이제 그 등록 날짜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아래 이제 세부적으로 기재된 전입 신고 날짜를 네. 봐야 된다. 예. 네, 그 날짜를 기준으로 그 날짜가 저당권보다 앞서면 네, 경매가 돼도 낙찰이 돼도 이 임차권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네, 네. 대차 관계를 네, 낙찰받은 자가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 사례에서 딱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 그 경우에는 그 임차권 등기가 된 등기일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내용 중에 전입신고일, 그 표시된 전입신고일하고 최선순위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기일 그걸 비교해야 된다. 오늘 이 부분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그 경매 아무도 믿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본적인 거긴 한데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뭘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잘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요즘 경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지요.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면서 또 반대로 또 사기를 치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뭐 수요가 있으면 또 온갖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예, 예. 그러면서 저희 또 변호사들의 도움이 또 많이 필요하신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제가 경매를 이제 해보면 경매 컨설팅 하시는 업체들도 있고 주위에 부동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잘 안 믿어요. 저는 또 신탁회사나 은행 뭐 경매 사이트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럼 뭘 믿냐? 저는 국가가 발급해준 공식 문서만 믿고요. 직접 제가 본 것만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좋은 물건을 막 찾아요. 서치를 해서. 근데 정말 좋은 물건, 누가 보더라도 좋은 물건을 자기만 발견해서 자기만 싸게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그런 있을까요? 일이 있을 수 없겠지요. 없죠. 네. 지금 경매 인구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좋은 물건을 놓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보통 요새 강남 아파트 뭐 좋은 위치에 있는 게 나오면 시세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바보라서 이렇게 낙찰을 받냐? 그건 아니고요. 경매로 낙찰받으면 대출이 잘 나옵니다. 권리관계가 깔끔해지니까. 네, 일단. 깔끔해지고 조금 은행에서 공격적으로 대출을 또 해주기도 하고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강남 아파트를 자기만 싸게 받을 수 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던 건데요. 처음에 제가 경매 초보 때 아주 그냥 경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잘 모를 때 어떤 상가를 하나 받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부동산을 들어가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 부동산에서 뭐라고 답변을 해줬을까요? 뭐 고객으로 잡으려고 상세히 설명해 주던가요? 아니죠. 대부분 그냥 나가라고 귀찮다고 왜 찾아왔냐고 대부분 그러죠. 그래서 뭐 음료수도 사다 들고 가고 막 그랬는데 잘 안 먹혔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근데 어떤 부동산을 딱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엄청 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라고. 그래서 막 음료수도 주고 막 그러면서 자기한테 한 20명이 찾아왔었다고. 근데 그 물건에 대해서 예, 그 물건을 애들 물어본 사람이 지금 네가 20번째다. 그러면서 여기는 위치도 너무 좋고 20명이나 낙찰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게 그 감정가 그 최저 금액이 한 5억 정도 됐었는데요. 한 6억은 써야지 낙찰이 될까 말까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좋은 물건인가 보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좋은 분이 또 다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전 집에 왔습니다. 저 집에 딱 와서 이것저것 상의를 한 다음에 이거는 뭐 되든가 말든가 나는 그러면은 최저가가 5억인데 5억 6천만 써서 한번 들어가 보자. 초보니까 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단독이었어요. 낙찰을 받았겠네요. 네, 낙찰을 받았죠. 아무도 들어오질 않고 저 혼자 5억 6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즐겁던가요? 사하던가요? 아주 싸고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낙찰이 보통 되면 그 박수도 쳐주고 그 대출 아줌마들이 명함도 주는데 명함도 안 주고 막 저를 좀 측은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망했구나, 당했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거 보면 저희들이 아파트를 팔 때도요. 아파트를 팔 때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비싸게 좀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경매도 채무자들이 경매에 들어오면 거의 오랫동안 영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찾아다니면서 나 같은 이제 호구 같은 사람이 찾아오면 얘기를 해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크게 한번 당한 적이 또 있었고요. 또 한 번의 사례를 또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임차인들한테 당했는데 다가구였습니다. 다가구였는데 다가구를 제가 이제 임장을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보통 이제 임장하러 가서 똑똑 떠들고 임차인들한테 보증금 얼마냐, 전입신고 했냐 물어보면 굉장히 거의 뭐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 빨리 경매가 잘 안 됐으면 좋게 그냥 계속 살고 싶어 할 테니까요. 그렇죠. 너 뭐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는데 어떤 다가구를 딱 갔는데 거기 임차인들은 굉장히 호의적인 거예요. 굉장히 호의적이고 와서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하고 자기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입지가 어떻게 뭐가 좋고 초등학교가 어디 있고 뭐 호재가 뭐가 있고도 다 설명을 해주고 건물에 하자도 없다고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친절한 임차인들이 있구나 라고 또 제가 또 순진하게 또 믿었죠. 그래서 또 들어와가지고 낙찰에 또 들어갔는데 또 단독이었어요. 이번엔 또 어떤 함정이 있었나요? 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는데 또 단독이었는데 저 혼자 들어간 거죠.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또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말한 보증금도 거짓말이고 그 건물이 물도 굉장히 많이 새고 있고 하자보수 비용이 진짜 한 수억 원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입지도 그 옆에 또 주거 지역이 또 따로 생겨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고가 낙찰을 받아야지 그 나머지 임차인들도 다 배당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내가 한 1, 2억 싸게 받아버리면 배당을 못 받는 임차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당했죠. 또 한 번 당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누가 하더라도 믿지 않고요. 어떤 사람이 좋은 물건이 있다고 이렇게 소개시켜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발급된 공식 문서와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것만 믿고 들어갑니다. 네, 이번 방송의 결론은요. 경매는 모두 다 경쟁자입니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고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만 믿어야 되고요. 국가에서 발급된 공식 문서만 믿어야 된다는 것이 이번 방송의 결론입니다. 예,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임차권 등기 잘못 이해해가지고 손해를 본 김철수 씨 이야기를 드렸죠. 네. 이 김철수 씨가
그 낭패를 보고 크게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 이제 공부를 했나요? 네. 네. 다시 이제 경매 이제 제대로 알았다 그러면서 경매에 도전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물건을 찾다가 또 새로운 아파트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경매를 포기를 안 했네요. 네. 네. 자, 한번 봅시다. 이거는 어떤 물건인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김철수 씨가 발견한 물건 역시 등기부를 발급받아 봤습니다. 여기도 최선 순위로 건조당권이 있고 그 뒤에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뼈저리게 배웠지요. 임차권 등기는 2019년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내용을 보니까 네. 인도일이 201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저당권보다 네, 빠르죠. 네, 네.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 6천만 원 떠안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이제 다시 여기에 전입 실혜는 없는지 법원에 가서 현황 조사서를 봤습니다. 봤더니 박영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있고 전입 신고일이 2019년 9월 10일 그리고 보증금 2천만 원 네. 이렇게 배당 요구가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네. 자, 전입 신고율은 굉장히 늦네요. 그죠? 네, 저 경매 하기는 전이고 경매 개시 이전에 전입 신고가 돼 있으면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이면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죠. 네. 그 6천만 원은 떠안고 2천만 원은 안 떠안아도 된다. 예, 이건 그죠? 배당을 다 받고 나갈 수 있을 테니까 네, 네. 명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가격을 책정해 가지고 낙찰을 받았죠. 네, 네. 낙찰을 받고 대금을 다 납입하고 등기까지 아무 문제 없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 네,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네. 또 뭐가 문제가 있나요?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요? 세입자 네. 보고 박영희 씨 보고 당신 배당 잘 받았습니까? 언제 이사 갈 겁니까? 저 나가려면 내한테 명도항에서 받아야 되니까 이사 날짜 알려주세요. 그거 맞춰서 내 명도항에서 서줄게요. 네, 네. 했더니 박영희 씨가 하는 말이 제가 법원에 알아보니까요. 네. 한 푼도 배당 못 받는다 그럽니다. 완전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 돈이 없으니까 어디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사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액 보증금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는 지금 말씀이신 예. 거죠? 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네. 궁금하네요, 저도. 네. 자, 우리 김철수 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2, 3, 6항 이 조문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네. 자, 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주택, 그 빈집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네, 네. 그 뒤에 경매 절차에서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아, 이 법에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네요. 네. 여기서 네. 이제 주의할 거는 경매에 낙찰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현재 그 물건에 대해서 세입자가 있을 때 그 세입자가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네. 그럼 명도 비용이 될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된다. 그게 교훈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이 조문을 몰라가지고 손해를 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것 없이는 절대 경매에 입찰하지 말라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매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모르고 괜히 훈수 두다가 이제 곤란에 빠뜨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절대 경매할 때 누구를 믿지 마라. 그 대신 뭘 믿냐 그러면 그럼 국가가 제공하는 공식 문서만 믿어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경매 입찰할 때 준비해야 될 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변호사님 뭔지 아세요? 등기부겠지요, 제일 처음. 그렇죠.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 문서고 네.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겠지요. 그렇죠. 현황에 네, 관한 네. 부분.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또. 경매 전문가가 아닌가 봅니다. 또 하나는 전입세대 열람, 이렇게 꼭 세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대부분 확인은 하죠. 하기는 하는데 경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거나 누가 이렇게 제공한 것들을 그냥 손쉽게 받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경매 사이트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경매 사이트에 이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과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받게 됩니다. 그렇죠. 등기부 등본이나 뭐 여러 가지 용도나 뭐 그런 것들이 또 입찰 전에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저 권리관계, 그 다음에 주민등록관계. 하여간 공부라는 네. 거는 항상 그렇죠. 현재 오늘 기준으로 봐야지 옛날 거 1년 전 거 봐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자기가 검토를 해놨어도 저는 하루 전에 반드시 세 개를 다시 확보를 해 놓으라고 항상 조언을 해드리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제 사례를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그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발급받아야 되는데 등기부 등본은 굉장히 손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얼마죠? 700원인가요? 열람 700원. 네. 그저 등본 따로 없으면 열람만 하려면 700원이면 되죠. 그렇죠. 700원이면 이제 저희들이 발급받을 수 있고 변호사님께서도 맨날 강조하시는 게 등기부 등본을 쭉 봐야 되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 그 물건의 법률적 권리관계는 모두 거기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등기부 등본을 볼 때도 실수하는 게 최종적인 권리만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쭉 보존 등기부터 쭉 내용을 보면 이 물건의 스토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히스토리까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뭐 가압류가 있고 가처분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채무자가 힘들었는지 안 힘들었는지도 알 수 있고요. 또 과거의 근저당권 금액을 보면 아 이게 옛날에 가치가 높았다 적었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도 압류가 들어온 경우가 또 있어요. 또 그런 것들 보면 또 공매로 나왔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화면을 보면 이 물건을 저희들이 이제 낙찰을 받으려고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 왜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 등기부 등본을 보면요. 가처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빨간 줄로 이제 그어졌는데요. 가처분이 지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 돼 있어서 가처분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낙찰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다시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감정가가 4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2차에서도 낙찰이 안 됐고 그래서 계속 이제 유찰이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세 번째 때도 이제 사람들이 이 선순위 가처분 때문에 안 들어가고 있었는데 여기 중간에 말소가 됐어요. 중간에 말소가 돼가지고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경매 입찰 전에 여기 사라진 거예요. 가처분이 말소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15명이나 들어왔습니다. 15명이나 들어와서 굉장히 고가 낙찰됐죠. 2차 때보다도 더 높게 낙찰이 됐었습니다. 당연히 가처분이 말소됐으면 그러겠지요. 그렇죠. 하루 전에 안 떼봤으면 이거 네. 가처분 때문에 이거는 더 떨어질 거야 하고 그냥 그렇죠. 안 들어갔던 사람은 그냥 놓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 없었던 것들이 또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는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떼봐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왜 떼야 되죠? 경매할 때. 그게 등기부는 권리하자를 거기서 발견하지만은 건축물 대장은 사실상의 상태하자, 위법 건축물 이런 게 거기에 다 나오겠죠, 히스토리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을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위반 여부가 굉장히 큰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은 낙찰받으면 그냥 망한 거예요. 그거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저 원상복구 명령 나오고 네. 뭐 과징금 맞고 네네. 요새 점점 그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증축한 거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또 사례를 보여드릴 요런 물건들은 요런 물건입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은 물건인데 저 등기부 등본이나 입지 같은 걸 보면은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저 딱 표시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건축물 대장도 읽는 법을 알아야지요. 네네. 그 전체적으로 그 의미가 뭔지 여기에 네. 그걸 제대로 등기부만 이해할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도 읽는 법을 익힐 필요가 있지요. 경매에 관심이 있으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매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건축물 대장을 잘 안 떼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낭패를 네, 보지요. 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이번 방송에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거 보시면 지금 용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어요. 네. 근린생활시설 원룸으로 써도 되나요? 근데 이 원룸은 주거 네. 시설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지금 2층, 3층, 4층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황은 주택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위반으로 잡혔어요. 그러면 건물 전체가 지금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다시 근린생활 이제 주거로 더 이상 못 서는 거지요. 뭐 네네.
해결하자면 그렇죠. 주거를 이제 못 쓰고 이제 상가 등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죠? 그렇죠. 또 마지막으로는 전입세대 열람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전입세대 열람도 그 경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본인이 반드시 경매 하루 이틀 전에 떼봐야 됩니다. 부지런해야겠네요. 네네. 굉장히 소위 부지런해야 말하는, 됩니다. 네. 네,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고요. 전입세대 열람은 꼭 떼봐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전입세대 열람을 자기가 확보를 못했다. 그래서 전입한 사람들의 그리고 보증금, 전입해 있는 사람들의 보증금을 내가 확인을 못했다라고 하면 입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 어떤 복병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렇죠. 뭐 괜찮거니 운에 맡길 수 없는 노릇이지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싸게 받는 게 목적이지 경매 낙찰받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전입세대 그 보증금을 얼마를 떠왔는지를 모르고 그냥 용감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경매 입찰할 때는 등기부 등본 그리고 건축물 대장, 전입세대 열람 세 가지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고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가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거 하나하나는 다음 방송에서 저희들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부지런해야 된다. 네,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긴 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한테 더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부여창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